2025년 초여름 저는 63세의 나이로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수학교사로 시작해 교감과 교장을 거쳐 결국 서울 도림중학교 교장으로서 정년 퇴임하는 날이었죠. 그날 아침 교내 강당에는 작별 인사를 전하러 온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후배들이 건넨 꽃다발과 따뜻한 박수 소리에 저는 참으려던 눈물을 결국 흘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교장 선생님 덕분에 저도 수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손글씨로 정성껏 쓴 편지를 한 장씩 읽어가며 문득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나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렇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는 순간 뿌듯함과 동시에 어떤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퇴직이 가까워 오면서 마음 한켠은 자꾸 불안했고, 그래서 저는 연금 수령 방식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 즉 공무원 연금을 택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고민 끝에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것이죠. 그 선택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30이 다 되도록 여전히 집에 머무르며 방향을 잡지 못한 아들 도윤 때문이었습니다. 한때는 서울의 명문대학을 다니고 대기업 인턴까지 마쳤던 아이였지만 졸업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AI 채용 자동화로 인해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그 탓인지 점점 말수가 줄고 눈빛에서도 의욕이 사라져갔습니다. 둘째 이유는 제 자신에게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오며 늘 남을 챙기기만 했던 제 삶 속에서 퇴직 이후의 시간만큼은 스스로를 위해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었죠.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선택 하나가 제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요. 더 정확히 말하면 가족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시작점이었단 사실을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처럼 무모한 희망과 조급한 책임감이 뒤섞인 선택으로 인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게 주어진 퇴직금은 정확히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연금을 나눠 받는다면 당장은 조심스레 노후를 준비해 나갈 수 있었겠지만, 일시금이라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가능성, 다시 말해 투자라는 길이 열린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했습니다. 도윤이가 지금처럼 공백기만 길어지면 자존감도 흔들리고 인생 전체가 지연될 수도 있어. 내가 이 타이밍에 발판 하나쯤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 아닐까?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수지는 처음부터 단호했습니다. 퇴직금 관련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녀의 표정은 걱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연금으로 받으면 안 될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면 최소한 생활은 안정되잖아. 당신도 이제는 건강부터 챙길 나이고.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잘 알아.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 그런데 당신도 도윤이 받잖아. 대학까지 마치고도 지금 몇 년째 방황 중이잖아.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간 결국 아무것도 못 잡고 나이만 먹게 돼. 그땐 정말 아이 인생을 놓치는 거야. 제 말이 끝나자 아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도 아들의 무기력한 눈빛과 꺼져가는 자존감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 왔기에 그 마음이 더 아팠을 겁니다. 이럴 때 부모인 우리가 지지대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어? 지금 도윤이 혼자 일어날 힘이 없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손을 내밀어줘야 할 것 같아. 수지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서 그 돈으로 도윤이 뒷받침하겠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 없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그래. 연금이 더 안정적인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지금은 그 안정만으로 버틸 시기가 아니야.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출발점이 필요해. 이건 단지 도윤이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도 함께 걸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조용히 방 안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도윤이한텐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당신도 알지?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당신이 평생 쌓아온 삶의 마지막 열매이기도 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내 인생 마지막 승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이번만큼은 믿어보자.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무겁고 단단한 결심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거실 창문을 반쯤 열어두니 여름바람 사이로 삼겹살 굽는 냄새가 퍼졌고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에 잠시 마음도 느슨해졌습니다. 고기를 뒤집던 도윤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유행하는 프리미엄 분식 프랜차이즈 하나가 있는데요. 진짜 괜찮아 보여요. 혼자 알아본 것도 많고 체인 본사에서도 교육부터 매장 관리까지 전부 도와준대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아이의 눈빛에서 오랜만에 불씨 같은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간 방 안에만 머물며 무기력하던 얼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말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투자는 아버지께서 해주시면 운영은 제가 책임지고 해볼게요. 정말로 목숨 걸고요. 그 말과 함께 도윤이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꺼내와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매장 사진과 영상, 체험 후기까지 정리된 프레젠테이션이 켜져 있었죠. SNS 릴스 영상 속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장면,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방문해 리뷰하는 장면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요즘 여기가 정말 핫해요.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만석이고 커뮤니티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요즘 사람들, 특히 20에서 30대는 적당한 가격에 맛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거든요. 이어 도윤은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 안내 자료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은 약 2억 5천 정도예요. 좋은 상권에 자리 잡으려면 권리금 포함해서 총 4억 원쯤 들고요. 그 안에 인테리어, 주방 설비, 시스템 교육, 마케팅 비용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저랑 아버지가 같이 하면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도 이 브랜드 자주 가요. 친구들끼리 모이면 항상 여기서 만나거든요. 가격 부담도 없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편안해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 같아요. 위치만 잘 잡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니 오랜만에 삶을 향해 손을 뻗고 싶어하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방 안에서 한 걸음 나와 다시 한번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회사에서 정직원 안 된 것도 제 탓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머물 순 없잖아요. 이번엔 정말로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돈은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가게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책임지고 잘 해낼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말없이 도윤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고 더 이상 기다려달라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번만, 단 한 번만 다시 자신을 믿어달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얼마 만에 저 아이 눈에서 다시 살아있으려는 의지를 본 걸까요?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저는 그가 언급했던 프리미엄 분식 프랜차이즈 본사 설명회에 참석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은 젊은 여성 매니저가 맡았는데 말투부터 자세까지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브랜드는 현재 전국에 170개 매장이 운영 중입니다. 최근엔 수도권 외곽까지 확장 중이고요. 폐점률은 1% 미만입니다. 본사에서 재료 공급, 마케팅, 시스템 교육, 오픈 행사까지 전부 패키지로 지원해 드립니다. 요즘 같이 자영업 어려운 시기에도 이 브랜드는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분식 냄새가 곧 돈 냄새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깊게 남았습니다. 분식 냄새가 돈 냄새라. 순간 학교 종이 울리던 교무실의 바삭한 김말이 향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1,000원짜리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웃던 그 장면이 겹치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엑셀을 열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비, 가맹 로열티, 카드 수수료, 세금까지 항목별로 정리하고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봤죠. 생각보다 간단치 않았습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기지 않으면 순이익은 거의 없을 수준이었죠. 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잘만 운영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 수진에게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 도윤이 말한 그 브랜드 설명회 다녀왔어.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분식집이라니 당신 요리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봤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하자는 거잖아. 레시피도 운영 방식도 본사에서 다 교육해주고 도윤이가 열심히 배우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수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걸로 도윤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제가 교단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자주 하던 말을 떠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인생이 달라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지 않겠어? 실패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던 그 시절처럼 이제는 나 스스로에게도 그 말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름 장마가 지나가는 듯 창틀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마침내 점포 계약서를 썼습니다. 본사 측에서 직접 상권 분석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추천한 매장이었죠.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동 신도시 외곽이지만 주변의 학원,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가 함께 어우러진 1층 상가였습니다. 간판이 달릴 자리를 바라보며 도윤이와 나란히 서 있었던 그날 바람이 부는 거리에 아직 이른 봄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단둘이 소주 한 병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아, 이번엔 아빠가 너한테 건다. 이건 단순한 가게 투자가 아니야. 내 인생 마지막 베팅이야. 도윤은 잔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엔 꼭 보여드릴게요. 저 자신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의 온기 때문인지 그날 밤은 참 오래도록 따뜻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25년 봄 저와 도윤이가 함께 준비한 분식 프랜차이즈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창업 비용이 모자랐기 때문에 결국 2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더 얹어 총 4억 원을 투자한 가게였습니다. 새 간판에 박힌 브랜드 로고가 반짝이고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바삭한 튀김 냄새와 매콤한 떡볶이 향이 거리까지 퍼졌습니다. 오픈 첫날 SNS와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간 이벤트 덕에 매장 앞엔 젊은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죠. 전단지로 알린 오픈 할인 행사, 한정판 사이드 메뉴 증정까지 더해지면서 매장은 종일 북적거렸습니다. 테이블이 비기 무섭게 다음 팀이 들어오고 계산대 앞은 끊임없는 결제 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매출은 무려 1,200만 원. 도윤은 영수증을 들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저 역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정말 되는 건가?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까지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말엔 만석이었고 평일 저녁도 절반 이상 자리가 찼으며 동네 맘카페에는 야탑동엔 여기 분식집이 최고 라는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매출은 월 평균 1억 5천만 원, 순이익은 월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아내 수진도 모처럼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으니 다행이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 도윤이도 자기 길을 잡는 거겠지. 나도 이걸로 노후 준비가 되는 셈이니까. 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9월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싸늘해지기 시작하더니 10월 들어서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절 탓이겠지라고 넘겼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SNS에서 반응을 이끌던 영상들도 더 이상 공유되지 않았고 포털 리뷰엔 튀김 냄새가 옷에 배어서 불쾌하다 는 불만도 올라오기 시작했죠. 요즘 같은 날씨엔 그냥 집에서 시켜 먹는 게 편하다 는 댓글도 보였고요. 11월이 되자 그 하락세는 확실한 추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손님은 드물었고 매장 홀은 텅 빈 채로 저 혼자 주차장 근처를 서성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밖에서 문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어 허탈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조차 예전처럼 붐비지 않았고 예약 건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인력 문제가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하던 주방 보조 직원은 급여가 적다며 일을 그만뒀고 홀 서버들도 요즘 손님도 없고 팁도 없어 재미가 없다 며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그 말이 서운하기보다 저 역시 변명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가게 상황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직원이 줄자 모든 부담은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주방과 서빙, 발주까지 전부 혼자 떠맡게 되었고 어느새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돕겠다고 다가가면 예민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홀 정리나 좀 해주세요. 주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 지침과 답답함,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물걸레를 들고 홀 구석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한숨만 삼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용 구조의 붕괴였습니다. 초기에는 본사에서 제공하던 홍보와 이벤트 지원이 점차 줄었고 원재료도 정가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원가 부담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겨울철로 들어서자 전기세와 난방비가 확 뛰었고 날씨가 추운 날에는 손님이 줄어든 탓에 재료 재고까지 쌓였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어묵 박스를 버릴 때마다 마음 한켠이 내려앉았습니다. 12월 말 도윤이 말없이 회계표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매출,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로열티, 세금. 계산을 끝낸 순이익은 42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적자입니다. 내년부턴 직원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지끈 아파왔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그 숫자 앞에서 고개가 무겁게 숙여졌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게는 구조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균열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은 시간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원리금은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고 매장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사이 도윤이는 주방 한쪽에서 밤늦도록 튀김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눈 밑은 퀭하게 꺼졌고 팔뚝엔 화상 자국과 기름 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노동에 쫓기는 한 명의 청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겨울은 그렇게 우리 삶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잠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겨울은 매서웠고 길었습니다. 거리엔 눈이 소복이 쌓였고 찬바람은 가게 입구에서조차 손님들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손님도 대부분 배달앱을 이용하다 보니 홀은 늘 썰렁했습니다. 1월 한 달 매출을 정산해 보니 순손실만 650만 원, 냉장고 안에 어묵과 튀김 재료는 돌릴 곳이 없어 쌓여만 갔고 몇몇 품목은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도윤이는 점점 말을 줄였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직원은 이미 모두 나간 지 오래였고 발주부터 서빙, 조리, 정산까지 모든 일을 혼자 도맡게 되면서 그의 어깨는 날마다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서 도윤이가 재료를 다듬다 그만 손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칼날이 스친 손끝에서 피가 뚝뚝 흘렀지만 그는 말없이 수건으로 감고 다시 칼을 쥐었습니다. 그만하고 쉬자, 도윤아. 오늘 하루쯤은 문 닫자. 제 말에 아이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쉬면 더 무서워요. 오는 손님들마저 끊기면 진짜 끝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버티고 있는 아이를 어찌 다그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내 수진도 점차 지쳐갔습니다. 주말에만 나오던 그녀는 이제 주 3일씩 가게에 나와 일손을 거들었고 집안일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이면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는 아내의 모습이 묵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온 우리는 셋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히 국물 한 술 떠내던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거 정말 더는 못하겠어요. 계속 이러면 저 병날 것 같아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 폐업이요. 가게 접고 다른 길을 찾아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폐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입에 오를 수 있는 것이었나. 이건 단순히 가게 하나 접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퇴직금, 담보로 맡긴 아파트, 그리고 이 모든 걸 믿고 함께했던 가족까지 걸린 선택이었기에 그 한마디가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쯤이면 내려놓을 때도 됐어요. 당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우리 정말 많이 무리했어요. 대출도 아직 남았는데 접으면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뭐가 남았는데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본사와 맺은 2년 약정이 남아 있었기에 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고 애써 꾸민 주방 장비를 철거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남은 재고는 고기값도 안 되는 헐값에 넘겨야 했고 기대했던 권리금은커녕 보증금 일부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폐업은 그렇게 아주 조용하지만 잔혹하게 우리를 삼켜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보증금조차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무너지는 건 숫자보다 체념이 먼저였습니다. 가장 큰 짐은 1억 6천만 원의 대출이었습니다. 그 빚은 고스란히 우리 몫으로 남았고 아파트는 이미 담보로 묶인 상태였기에 이자를 감당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026년 4월 우리는 조용히 아파트를 정리하고 서울 금천구에 있는 월세 55만 원짜리 반지하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내리던 날 수지는 말이 없었고 도윤은 박스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조용히 닫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거실 한쪽에 쪼그려 앉아 먼지 낀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가족사진, 교장으로 승진하던 날 동료들이 준비해준 축하 케이크, 아내가 생일마다 꼭 써주던 손글씨 카드들까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둘씩 모든 걸 잃어가기 시작했을까? 그 질문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도윤은 그 후로 가게 폐업을 계기로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수가 부쩍 줄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우리 부자는 서로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감정 섞인 말다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미안함과 침묵 속에 쓰러져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나 그냥 혼자 지내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언니 집으로 갈게요.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옆을 지켜준 그녀가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고민했을지 그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족은 하나둘씩 제 곁을 떠났고 남은 건 반지하 방 한 칸과 매달 어김없이 도착하는 이자 고지서 봉투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일이 결국엔 그 가족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달력 위엔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겨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창문 반쯤을 가린 낡은 커튼 틈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가 곧 사라졌고 빗물이 번진 벽지엔 어느새 검은 곰팡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살아남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던 자리. 새벽 5시 휴대폰 알람 대신 환경미화원들의 손수레 끄는 소리에 눈을 뜨고 지하방 천장 위로 울리는 위층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습니다. 처음엔 거슬렸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세상은 조용하지 않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퇴직하던 날 저는 연금 대신 일시금을 택했습니다. 그 돈을 믿었고 그 돈으로 가족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의 결과로 저는 한 푼의 연금도 없이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결국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까운 구청 노인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손에 쥔 건 이력서도 아니고 추천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노인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유치원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아이들 앞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죠. 한 달에 받는 급여는 약 20만 원. 선생님,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전에 뭐 하셨어요? 중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다들 놀란 표정을 짓지만 이제는 김 선생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라는 인사에 그저 고개만 조용히 끄덕일 뿐입니다. 남는 시간엔 동네 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웁니다. 마트 뒤편, 식당 뒷길, 재활용 박스를 끈 수레에 하나씩 쌓아 올리며 천천히 걷습니다. 몸보다 더 무거운 건 눈치와 시선이었지만 그럴수록 표정을 숨기는 법도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누군가 아버님 고생 많으시네요 하고 지나가면 저는 일부러 익살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운동 삼아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손에 쥐는 건 고작 2에서 3천 원 남짓. 하지만 그 몇천 원이 제 하루 식사값이자 버틸 수 있는 자존감의 최소단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트 근처에서 박스를 옮기다 우연히 도윤이를 마주쳤습니다. 옆에는 친구 한 명이 함께 있었고 아이는 저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응, 그냥 근처 산책 좀 하고 오는 길이다. 그날 밤 도윤이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도 적으려다가 도무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아내 수지는 여전히 서울에 있는 언니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처음엔 며칠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걸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고 문자엔 늘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 챙기세요. 그 문장 하나에 담긴 냉담한 거리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가슴을 꿰뚫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지하 방 한 구석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니 어느 순간 이 공간이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내 삶의 위치 자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몸을 움직이고 밤엔 기억 속 과거에만 머무르는 그런 고요하지만 무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 조용히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고령층 투자 피해자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민망하고 창피한 마음뿐이었지만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잃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제 안에 멈춰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와 있지? 하지만 그 모임에서 저보다 더 큰 것을 잃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마주하며 제 마음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진짜 상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이라는 걸요. 복지관에서 진행한 노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교장으로 일하던 시절엔 하루에도 수백 명을 상대했는데 지금은 누구한테도 속마음을 내보일 수 없더군요. 저는 가족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저 자신도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가족까지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말았죠.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어르신이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건 투자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을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비로소 제 노후를 누구의 책임도 아닌 제 삶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지역 노인회관에서 진행하는 고령층 투자 피해 예방 강의에 자원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듣고 같은 실수를 피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꼭 하는 말은 늘 같습니다. 연금보다 투자가 낫다고요? 그건 오직 수익이 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도와줘야 한다고요? 다 큰 성인 자녀는 결국 자기 삶은 스스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진짜 돕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나치게 감싸고 끌어안으면 결국 부모는 무너지고 자식도 스스로 설 기회를 잃게 됩니다. 노후에는 자식에게 기대려 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오히려 진짜 가족의 모습 아닐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남편도 아닌 그저 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제 이 후회가 누군가에게는 한 걸음 멈추게 해주는 작은 등불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